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볼게요. 요 작품 보시기 전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잊지 않고 계시죠? 강호사시가 중요 작품이에요. 왜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국문학적으로 얘가 되게 의의가 있는 작품입니다. 의의가 있다라는 건 가치 있다라는 얘기죠. 강호사시가가 가치가 있는 까닭은 요거 최초의 연시조였어요. 그 전까지 연시조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였었고요. 이 노래가 강호, 자연을 즐기면서 유학자로서 지켜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강호가도의 하나의 모범, 전형이 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강호사시가가 딱 강호가도의 틀에 해당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국문학적 의의가 있는 작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할 작품이었어요. 어부사시사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제목을 보세요. 좀 비슷한 느낌 안 드십니까? 비슷한 느낌 들어야 됩니다. 강호사시가 어부사시사예요. 우리 강호사시가 하면서 봤었거든요. 사시라는 게 뭐 사계절을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강호사시가는 최초의 연시조 사연으로 된 연시조였잖아요. 그 사연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사계절에 따라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강호사시가 같은 경우는 계절 완전히 분명하게 드러났죠.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이렇게 시작했었고, 추는 하는 강호의 여름이 드니 초당의 일이 없다. 이렇게 여름이라는 단어 직접 나왔었죠. 가을도 어땠어요? 강호의 가을이 드니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강호사시가 같은 경우는 제목 완전 솔직하게 나왔죠. 강호의 요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자로 쓰면 뭡니까? 춘, 하, 추, 동에 따라서 쫙 구성이 된 작품이었는데 요 어부사시사는 시대가 좀 많이 지났죠? 맹사성 같은 경우는 조선 세종 때, 세종이라 그러면 조선의 4대 임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말이 좋아서 4대지 조선 개국한 이성계의 손자예요. 완전 조선 초기거든요. 반면에 윤선도 같은 경우는 광해군을 거쳐서 인조 때 살았었던 사람이니까 거의 조선 중기에서도 후반이에요. 중후반 사람이죠. 그 시간 동안 문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발달했죠. 그래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요 강호사시가보다 많이 발달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다? 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죠. 어촌에서 생활하는 요 자연을 즐기는 기쁨을 사시사철, 사계절에 따라서 노래했다라는 거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요 어부사시사 깁니다. 강호사시가처럼 그냥 사연 아니고요. 각 계절별로 10편씩 되어 있어서 전체가 40연으로 되어 있어요. 꽤 깁니다. 하지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춘 봄이죠. 하 여름이죠. 추 가을입니다. 동 이렇게 해서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별로 짜여져 있어요. 각 계절별로 10편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강호사시가 같은 경우는 계절 딱 나왔잖아요. 봄, 여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어부사시사는 요 계절을 직접 해주지 않고요. 계절감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들이 나와요. 그 소재를 통해서 이 소재를 보니까 계절이 이때구나 라고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소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춘사 봄노래입니다. 요 봄노래가 전체 10편 있는데 그 10편 중에서 네 번째 편 하나 보실게요. 시조니까 6구입니다. 3장 6구. 5줄이에요 싶으셨나요? 5줄 아닙니다. 첫째 줄 초장과 중장 사이에 후렴구 들어 있었던 거고요. 중장과 종장 사이에도 후렴구 들어 있는 거고요. 형식은 요 색연필로 칠해둔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춘사 네 번째 작품 볼게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봄이라는 계절감 직접 드러내지 않았어요. 봄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소재로 뻐꾸기라는 봄에 우는 새를 보여줘서 뻐꾸기가 우네? 봄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봄이라는 말 직접 안 나와요.
버드나무 봄에 이제 초록 물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파래졌네? 저 파란 게 버들숲인가? 벌써 봄이 왔구나. 요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뻐꾸기와 버들숲이라는 건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시어였고요. 계절감을 드러내주는데 이거 문학적 기교가 있네요. 봄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뻐꾸기 우네. 뻐꾸기가 운다라는 거 소리로 들어야 되잖아요. 청각적으로 봄이라는 계절감 드러내준 거죠. 뒷구절 어떻습니까? 저 파란 거 버들숲이야? 버들숲의 파란색 보여준 거죠. 시각을 통해서 계절감 드러내주고 있는 거였네요. 자, 표현성의 특징 보이세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앞구절하고 뒷구절 초장의 첫 구와 두 번째 구가 생긴 게 같아요. 이렇게 문장의 생김새가 같은 걸 짝을 지워주는 것, 문장의 생김새, 문장 구조라고 하죠. 이제 선택지로는 문장 구조라는 말도 쓰지만 통사 구조라는 말 씁니다. 이렇게 통사 구조에 반복이 있다 이러면 표현법은 대구법이 쓰였네 또는 대구 형식이 쓰였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후렴구는 일단 넘어갈게요.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 들락날락 하는구나 이랬네요. 여기서 어촌이라는 게 공간적 배경 보여주는 거죠. 화자 누구였기 때문에 어부였기 때문에 이 어부가 사는 곳 어딜 건데 어촌일 건데 이 어촌이라는 공간 산촌이든 어촌이든 뭐 이런 거 다 어디 속세와는 다른 곳이에요.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촌이라는 공간은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 어촌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범위 넓게 잡으셔서 자연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고전 시가 속의 이 자연이라는 곳은 세속적인 공간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공간은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번잡하지 않죠? 어촌 집도 많지 않아요? 이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집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그랬는데 집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화자가 배를 타고 강 위에서 어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어촌의 두어집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겠죠. 역시 시각적 이미지겠습니다. 그 밑에 거 후렴구입니다. 종장 갈게요. 맑은 깊은 쏘에 온갖 고기가 뛰노는구나 이렇게 돼 있네요. 맑고 깊은 쏘라는 거 나왔는데 쏘는 연못 또는 호수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쏘가 졌다 이러면 물웅덩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종장이죠? 종장의 첫 마디 반드시 세 글자 지켜준 거예요. 시조의 형식적 제약 지켜준 거고요. 보통의 시조는 3, 5, 4, 3, 이 종장의 글자 수인데 5가 아니네요. 한 글자 모자랍니다. 이거 보면 윤선도라는 요 조선시대 문시는 시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고 살짝 자유롭게 썼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종장의 첫 마디도 글자 수 안 지킨 부분이 있거든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맑고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노는구나. 그래서 어촌을 대하는 태도 봅시다. 어촌을 대하는 태도는 이 어촌에서 사는 거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 만족한다 이럴 때 한자성어로 우리 안분지족이라는 단어 쓰죠. 족이 중요한 단어예요. 족이 발족 아닙니다. 만족한다 라는 얘기죠. 왜 만족스러워요? 봄이 됐어요. 나는 어촌에 살고 있는데 속세를 벗어난 이 어촌은 맑습니다. 그리고 깊은 연못 있어요. 거기에 내가 낚시를 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도록 온갖 고기가 뛰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이곳에 사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거니까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 주객일체 또는 물아일체 같은 한자성어 쓰는 것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 뭐 이런 것도 조금 봐두실 만해요. 이게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나락들락한다 라는 요 구절 보시면 화자가 배를 타고 낚시 나간 거죠.
그래서 이 낚시 나간 한참 배를 타고 나간 곳에서 어촌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가까이에 있는 걸 묘사한 게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묘사를 한 거잖아요. 원경이었겠죠. 원경이라고 할 때 원은 멀 원자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경치였을 건데 여기 종장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맑고 깊은 쏘에 온갖 고기가 뛰노는 건 지금 내가 낚시를 하면서 요 발 아래 있는 눈 아래 있는 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접해 있는 경치죠. 가까이에 있는 경치. 그래서 시선으로 얘기를 한다면 앞에서는 파노라마처럼 원경 잡아주고 그 밑에는 딱 클로즈업해서 근경 잡아주고 이런 형태로 시선을 옮겨가면서 썼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하사 갈게요. 하, 춘, 하, 추, 동. 하는 여름, 하. 계절 여름입니다. 강호사시가에서는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이러면서 여름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여름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아요. 중장을 보면 청양립 썬노라 녹사의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청양립이라고 할 때 립이 삿갓이에요. 그런데 삿갓이 풀을 청자잖아요. 요 삿갓이 파랗다는 건 지금 나뭇잎이나 풀이나 파란 시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극 볼 때 보면 삿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삿갓이 파란색 아니거든. 갈대 같은 거 엮어서 만들어서 좀 누런 빛의 삿갓 쓰고 다니는데 그 누런 빛의 삿갓은 가을에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청양립 삿갓이 푸른 빛이 돈다는 건 지금 풀이 그렇게 푸를 때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계절 여름인가 보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여름이라는 단어 직접 안 나왔습니다. 녹사의도 마찬가지예요. 사의라는 게 이제 여름에는 비 오는 거 피하려면 우비 입어야지. 겨울에는 눈 맞지 않으려면 또 눈을 가릴 수 있게 요즘에는 눈 가리는 옷은 따로 없지만 그 눈 가릴 수 있는 거 덮어 입어야죠. 패딩 같은 거 입어야죠. 요거에 해당하는 게 조선시대에는 도롱이라 그래요. 근데 요 도롱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가을에 만든 도롱이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벼의 대궁이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물 투과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든 좀 누리끼리한 도롱이를 입어요. 그런데 여기 하사 속의 도롱이는 무슨 색이래요? 녹색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무성할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여름이구나 이런 거 짐작하게 하는 거죠. 계절감 직접 드러내주지 않고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거 초장에도 있어요. 연잎에 밥을 싸두고 라 그랬는데 연잎이라는 게 연이라는 식물 있죠. 연꽃 피는 그 연의 이파리거든요. 연잎이 넓고 퍼렇게 되는 거 여름이에요. 그래서 요 연잎이 지지 않았어. 누리끼리 해가지고 막 보기 싫은 때가 아니라 싱싱할 때. 그래서 연잎에다가 밥을 싸둬도 되는 시기 이런 거 다 여름이구나 라는 거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호사시가처럼 강호의 여름이 드니 이렇게 계절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도 어부사시사의 문학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노래 내용 갈게요. 연잎에다가 밥 싸두고 그냥 주먹밥 준비한 거죠. 뭐 없어요. 연잎에다가 주먹밥 싸서 도시락도 없어요. 그냥 연잎에다가 둘둘 말아서 싸놓고 반찬은 장만하지 말랍니다. 아주 음식 어떻게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소박한 음식 먹고 있고요. 이렇게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건 화자도 소박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슬퍼하지 않아요. 만족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어서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태도예요. 청양잎은 여름에 장마 오고 태풍 오고 이러니까 언제 비 올지 몰라서 이미 삿갓은 쓰고 있노라. 다만 도롱이를 가져왔느냐, 도롱이나 좀 준비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무심한 백구는 무심한 종장의 첫 글자 세 글자 맞춰서 썼네요. 그런데 종장의 글자 수가 보통 3543이 된다고 했으나 3543 또는 3544 이렇게 된다고 했으나 얘는 5글자 아니죠. 윤손도는 형식적 제약에 얽매이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심한 백구는 백구가 갈매기예요.
욕심이 없는 갈매기는 내가 쫓아다니는 건지, 내가 쫓는 건지, 지가는 갈매기죠? 갈매기 지가 쫓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낚시를 하러 나가면 언제나 요 갈매기가 나를 쫓아왔는지, 지가 쫓아간 건지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 종장에 자연과 하나 돼서, 물론 노래 표면적으로는 갈매기와 하나가 된 건데, 요 갈매기와 하나가 됐다라고 할 때 요 백구라는 대상도 다 대유적인 것이거든요. 자연과 하나가 된 거죠. 한자성어로 쓰면 주객일체 또는 물아일체 같은 한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자, 추사 갈게요. 가을, 가을입니다. 가을이라는 거 역시 가을이 드니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안 나왔어요. 가을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절감을 형상화해 준 거죠. 물외에 좋은 일이 어부생이 아니겠냐 이랬네요. 물외라고 할 때 요 물이 속물 얘기하는 거죠. 속물이라는 게 뭐 속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곳이 속세, 글자 앞뒤 위치 바꿔서 세속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길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인간세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인간세상 줄여서 그냥 인세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 외에 그러면 요 속세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요거 바꿔댔자니까 속세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 외라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작품 속에서는 아까 춘사에서 어촌이라는 말 나왔었고 어촌이라는 말보다 범위 넓게 잡고 싶으면 자연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 외에 속세를 벗어난 곳에 요 자연에 좋은 일이 깨끗하고 좋은 일이 어부생애가 아니러냐 아니겠느냐. 어부생애 좋은 거라는 거지. 속세를 벗어나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게 요 어부의 생애야. 어부생애라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만족감 드러나 있죠. 이렇게 만족감이 있다 이럴 때 한자성어 지겹게 쓸 단어입니다. 고전 시가의 뭐 70%는 이런 노래예요. 안분지족 드러나 있습니다. 표현법 아십니까? 이 속세를 벗어나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일이 어부의 생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걸 어부의 생애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부러 물었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사실이어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일부러 물어요. 일부러 의문문으로 쓴 거예요. 이런 표현 서리법이라 그러죠. 어옹을 비웃지 마라. 여기서 그냥 웃지 마라 이랬는데 요 웃는다라는 거 아마 또 비웃다라는 뜻일 겁니다. 어옹이라고 비웃지 마라. 요게 좀 젊은 나이면 어부라 그러는 거고요. 옹은 할아버지한테는 옹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기 잡는 할아버지라고 비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이런 거 보니까 비웃을 대상 아니라는 거죠. 어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역시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어흥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랬더라. 그림마다 이렇게 평화롭고 한적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늘 어흥을 그리는 거 봐라. 어흥이라는 삶의 태도가 어흥으로서의 삶은 더 어떤 거다. 욕심 없이 깨끗한 일이다. 자, 밑에 읽으면 어떻게 읽으셔야 될까요? 사시흥이 한 가지나 추강이 으뜸이라 이렇게 나왔죠. 보셨어요? 사시흥 세 글자로 그냥 끝낸 게 아니네요. 사시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종장의 첫 마디인데 세 글자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한 글자 더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선도는 요 형식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장의 첫 마디 세 글자 지켜야 돼 이랬는데 그 세 글자를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 특징입니다. 사계절의 흥겨움이 한 가지겠지만 다 한 가지로 즐겁겠지만 추강이 으뜸이야라는 건 가장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추사 1편은 만족감이 아주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가을강이 제일 좋아. 요 가을강을 지금 읽기는 만족감으로 작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동사 가보실게요. 자, 동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강호의 겨울이 드니 이렇게 계절 직접 얘기 안 했어요.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 눈 나왔죠. 눈 내리는 계절 겨울입니다.
자, 종장에 눈이 갠 후에, 종장, 간밤에 눈이 갠 후에 경물이 달라졌구나. 지난밤에 눈이 왔다가 갠 후에 산의 경치가 달라졌어요. 눈이 왔다가 갰다. 겨울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경치가 확 달라졌답니다. 세상이 온 눈에 파묻혀서 온통 하얗게 된 거예요. 온통 하얀 설국의 세상이 열린 거죠. 겨울왕국이 열린 겁니다. 앞에는 만경 같은 유리가 있고 이랬는데 진짜 유리가 있을 리는 없어요. 비유한 겁니다. 앞에는 만경 같은 유리가 있다 그랬는데 요 유리는 아마도 강과 호수가 얼었으니까 그 얼어있는 강과 호수를 유리라고 비유해 준 거겠죠. 그래서 유리는 강과 호수를 얼어있는 강과 호수를 이렇게 쓴 거예요. 뒤에는 천겹으로 옥산이 있어 이랬는데 옥산 진짜 옥이 있지는 않을걸요. 산에 지금 겨울이니까 눈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고 눈이 녹은 거가 또 고드름이 돼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눈 녹은 고드름을 옥으로 표현을 해준 거겠죠. 그래서 옥산이라는 것도 비유적으로 하얗게 눈 덮인 산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법 보셨나요?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첩옥산, 앞에는 뒤에는 생긴 것 같죠? 만경유리, 천첩옥산 생긴 것 같죠? 앞구절 뒷구절 문장 생김새 같아요.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다, 통사 구조 반복되고 있다 이러면 표현법은 대구법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와, 이 겨울의 경치, 겨울왕국이에요. 엘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왕국이 된 거죠. 간밤에 눈이 오고 난 뒤에 앞에는 강과 호수가 얼어서 유리 쫙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 엘사가 막 춤을 춰도 되게 뒤에는 또 옥으로 된 산이에요. 옥빛으로 하얗게 눈 덮인 산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경치예요. 그래서 와, 이거 선계인가? 선계라는 건 신선의 세계인가? 불계인가? 부처님이 만들어낸 세상인가? 와, 이거 인간 세상이 아니야. 와, 인간 세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겨울 경치의 아름다움을 와, 이거 선계인가 글자 수는 3글자 맞춘 겁니다. 불겐가 인간 세상이 아니로다 이랬는데 윤선도가 인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엿볼 수 있네요. 이게 지금 겨울이 되면서 겨울왕국이 열렸잖아요. 눈 내리고 난 뒤에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못 담겨 있는 거야. 이렇게 예쁜 걸 보니 인간 세상이 아니야. 인간 세상은 안 예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선도는 이 인간 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인간 세계라는 것과 대비적으로 쓰인 게 선계와 불계죠. 그래서 신선의 세계, 부처가 만들어낸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선계와 불계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 긍정적이었어요. 이렇게 와, 인간 세상이라고 할 수 없이 너무 아름답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대표적으로는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서양에서 얘기하는 유토피아 완전 이상적인 세계죠. 파라다이스, 천국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겨울의 경치를 무릉도원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해석을 보는 게 중점이었기 때문에 후렴구는 다 빼고 넘어갔는데 어부사시사에서 중요한 건 후렴구예요. 후렴구가 있는 시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렴구가 들어있는 게 어부사시사 뿐이거든요. 그래서 후렴구의 특징을 조금 봐두셔야지 됩니다. 이 후렴구가 초장과 중장 사이에 들어있는 후렴구는 지금 보시면 달랐죠? 아까 춘사 4편에서는 이어라 들어갔었고요. 하사 2 편에서는 다 들어라 이렇게 들어있는데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 후렴구 분홍색으로 표시된 거 보세요. 4편이든 2편이든 똑같죠. 찌국총, 어사와 요거 똑같이 들어있어요. 추사는 1편 나왔었는데 1편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후렴구 보라색으로 색칠된 거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후렴구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장과 종장 사이 후렴구 똑같죠.
찌국총, 찌국총 어사와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옆에 해석 보시면 찌국총, 찌국총 어사와 어떻게 찌그덩, 찌그덩 어기여차 이렇게 해석돼 있죠. 배 노저올 때 나는 소리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노래 어부사시사 후렴구의 특징이 있는데요. 후렴구 중장과 종장 사이의 후렴구 찌국총 찌국총 어사와 나와 있는데 요거 한자로 쓰여져 있지만 한자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소리 빌려서 쓴 거예요. 노를 저을 때 찌그덩 찌그덩 찌걱 찌걱 뭐 이렇게 소리 날 걸 소리만 빌려서 쓴 의성어입니다. 노 젓는 소리 흉내낸 거고요. 어사와 이거는 어기여차, 어여차, 영차 이런 어부들의 외침 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찌국총 찌국총 어사와라는 요 단어는 그냥 한자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의성어예요. 그래서 노저울 때 나는 소리 찌그덩 찌그덩 이런 거 그대로 갖다 쓰고 어기여차 이런 거 갖다 써서 경쾌한 느낌도 주고 실제 어촌에 있는 거구나. 이 사람 실제 어부들의 생활을 본 거구나. 이런 구체화시켜주는 효과. 가장 큰 걸 얘기하면 여기는 그냥 경쾌한 느낌 이렇게 나왔는데 어촌의 생활 모습이 생동감 있게 드러난다는 거죠. 의성어 써서. 그래서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초장과 중장 사이의 후렴구는 지금 1편부터 10편까지가 좀 달라요. 요 노래가 전체가 각 계절별로 10편씩 전체는 40편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요 초장과 중장 사이에 들어가는 후렴구는 배를 출발해서부터 배가 출발하는 걸 한자로는 출항이라 그럽니다. 출항에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순서에 따라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수는 다 배 떠라, 배 띄워라 요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 띄워라 이러고 시작을 하고 둘째 수는 배를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정박하려고 이렇게 묶어놨었던 닻을 들어 올려야 되죠. 그래서 둘째 수들은 다 들어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하사 2편에 나와 있었던 게 들어라. 들어라가 있으면 2수예요. 아까 추사 1편 배 떠라 배 띄워라 요거 1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편 처음 시작할 때 1편에서는 배 떠라 2편에서는 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교재에는 3수는 안 나왔는데 3수에서는 이제 닻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바람의 저항을 막을 수 있는 천으로 만든 그거 돛이라 그러죠. 흰 돛을 달아라가 나오고요. 4수와 5수에서는 이어라가 나오는데 이어라는 노저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춘사 4편 봤을 때 이어라 요거 4편 또는 5편일 때는 이어라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1편 1수는 배 떠라 2수는 닷 들어라 3수는 돛 달아라 4수는 이어라 5수도 이어라. 자, 이제 6수부터는 돌아오는 겁니다. 6수에서는 이제 다 돌아왔으니까 3수에서 했었던 돛 올렸었던 거 이제 돛 내리고 배를 세우고 배를 묶어 매고 단 내려서 배를 정박 딱 붙이는 걸로 끝이 나 있어서 요 초장부터 중장까지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후렴구는 배가 출항에서부터 귀항할 때까지의 과정에 따라서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보셨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요거 굳이 뭐 안 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특징으로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의 형식상의 특징 그러면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에 후렴구 들어있다. 계절감은 계절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계절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초장과 중장 사이의 후렴구는 배의 출항에서부터 정박까지의 순서에 따라 붙어 있으나 중장과 종장 사이의 후렴구는 다 똑같다. 노저울 때 내는 소리 흉내내는 의성어, 어부들이 흥겨울 때 내는 그 외침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 이런 의성어를 써서 어촌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후렴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시조 사이사이에 후렴구를 끼워 넣을 생각을 하더니 윤선도라는 사람은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서 작품을 쓰려는 경향에서는 좀 벗어났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